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돈 있는 채널의 백이수 팀장입니다.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대출 상담이랑 주택 관련 금융을 담당해온 금융 전문가입니다. 제가 직접 다뤘던 상담만 해도 수천 건은 넘을 겁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혹시 요즘 뉴스 보시다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6월 27일에 정부가 새로 발표한 정책인데요. 말만 들어도 뭔가 대출이 더 어려워지는 건가 싶어 걱정부터 되실 수 있죠. 특히 자녀나 손주 집 장만 도와주시려는 분들께는 이런 소식이 꽤 민감할 수 있어요. 요즘같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지금이 집 사기 좋은 때인가 싶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는 대출 좀 받으면 충분히 가능해라는 말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왜 정부는 이런 시점에 대출을 더 조이겠다고 나선 걸까요?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요즘 시중금리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에서 2.5%로 내려갔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금리도 4.3%에서 3.98%로 낮아졌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집 사자 하고 생각하시죠. 여기에다 토지거래허 가구역도 풀리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단순한 붐이 아니라 빚을 내서 집을 사려는 흐름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빚이 많아지니까 가계부채가 불안정해지고, 나중에는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큰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정부는 바로 이 부분이 걱정돼서 이번에 강하게 나선 거예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요, 필요한 사람은 빌릴 수 있도록 하되, 투자나 투기를 위한 대출은 확실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이 이미 여러 채 있는 사람은 대출받아서 또 집을 살 수 없도록 막는 거죠.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고요. 생활자금 명목으로 주담대 받는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LTV, 그러니까 대출 가능 비율이 0%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 중요한 게 바로 실거주 의무입니다. 이제는 집을 대출로 샀으면 6개월 안에 그 집에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해요. 집을 산 뒤 세를 놓고 자금 회수하려는 갭 투자 같은 방식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 그런 방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이젠 그 길이 거의 막힌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택담보대출에는 이제 6억 원이라는 대출 한도가 생깁니다. 그 이상 빌리기 어렵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주택 가격만 맞으면 7억, 8억도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는 과도하게 대출받는 걸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런 조치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내 돈으로 사는 건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나 싶을 수 있죠.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분명해요. 지금이야 금리가 낮고 상황이 괜찮아 보여도 앞으로 다시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빚으로 집 산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리 위험을 차단하려는 겁니다. 저도 은행에서 오래 일해봤지만 실제로 금리 조금만 오르면 월 상환 부담이 확 늘어나고 대출 이자 내기도 버거워지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그 중에는 정년 퇴직하고 연금으로 겨우 버티는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자녀가 대출받아 집 사려다 어려움 겪으면서 부모님 집 담보로 추가 대출 받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번 정책은 단순히 못 빌리게 하자가 아니라 무리하게 빚 지지 않도록 도와주자는 쪽에 가깝습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라면 오히려 혜택이나 예외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남겨뒀어요. 자율적으로 심사해서 실수요자라 판단되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도 밝혔고요. 어르신 여러분, 이제부터 대출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냥 은행에서 된다고 하니까 해보지 뭐 하는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자녀가 집 살 때 대출 받으려 한다면 꼭 이게 실거주냐, 투자냐부터 살펴봐야 하고요.
대출 한도나 전입 의무 같은 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번 대출 정책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 핵심이 뭔지 쉽게 풀어봤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럼 나는 대체 어떤 영향을 받는 걸까? 하는 구체적인 상황별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특히 1주택자인 경우,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새로 집을 사려는 경우 등 실생활에서 딱 마주치실 수 있는 상황들을 중심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누르고 계속 설명드려 볼까요? 앞에서 왜 갑자기 대출 규제가 강화됐는가에 대해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이어서 그럼 나는 영향을 받는 걸까? 이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르신들께서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녀나 손주분이 집을 사려는 상황이라면 이번 대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선 정부가 딱 선을 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실거주 목적이냐, 그리고 다주택자냐 이 두 기준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대출 가능 여부가 거의 갈립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집이 두 채 이상 있으신 분이 또 다른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으시려면 이번 대책 때문에 대출이 사실상 안 된다고 보셔야 해요.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은 LTV가 0%, 즉 대출 자체가 금지되고요. 생활자금 명목으로 주담대를 받는 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처분 조건부 1주택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집이 하나 있으신데 새 집을 대출받아 사시고 기존 집은 나중에 파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새 집 사고 천천히 팔아도 괜찮았지만 이번 대책 이후로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고 명의 이전까지 끝내야 해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자녀분이 7월 1일에 새 아파트 대출을 받아 입주하셨다면 내년 1월 1일까지는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명의 이전까지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대출금 전액을 바로 상환하셔야 하고요. 앞으로 3년 동안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무섭죠? 요즘 집이 빨리 안 팔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 기한을 놓치면 진짜 큰일입니다. 또 하나,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는 새 집의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정리해야 해요. 중도금 대출은 입주 전에 나가는 거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계산을 미리 잘 해보셔야 해요. 두 번째는 기존에 이미 대출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나는 새로 대출 받는 건 아니고 기존 대출을 좀 늘리거나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는 건데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에서 금액을 늘리거나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 타행 대환은 이번 대책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은행 B에서 더 좋은 조건이라 갈아타려 하는데 거기서 추가로 1억 원을 더 빌리려고 하면 새 규제를 적용받는 거예요. 기존보다 훨씬 까다롭게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희소식도 있어요. 기존 대출에서 금액은 그대로 두고 만기만 연장하거나 같은 은행 내에서 조건만 살짝 바꾸는 경우 자행 대환은 이번 대책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같은 우리은행에서 연장하면서 금리만 조정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닌 거죠. 이런 부분은 혼동하기 쉬우니까 꼭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실거주 요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집을 대출받아 사면 6개월 안에 그 집으로 이사하셔야 해요. 그냥 사두고 전세 놓고 돈 돌리는 방식은 규제 대상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전세 끼고 집 사서 세입자 전세금으로 자금 맞춘다는 갭투자 방식 이제는 금지입니다. 전입 안 하면요? 대출금 바로 회수되고 향후 대출도 제한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로 곤란해지는 분들 이미 많아졌어요. 또 대출 한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집값이 올라서 8억, 9억짜리 집을 사려면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7억 대출 받아도 괜찮았던 분들도 이제는 이 한도에 걸릴 수 있어요. 특히 수도권 중상급 아파트를 고려하시는 자녀분들에게는 꽤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니 너무 복잡한데요? 나는 뭐 하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왜 이래요? 이런 마음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부는 말합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진짜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금융회사에서는 실수요자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관리 조치라는 이름 아래 은행 본부의 승인을 받아 예외 허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하면서 첫 집을 마련하려는데 부득이하게 두 채가 겹친다든가 특별한 실거주 사유가 있으면 예외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나 손주분이 대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은행 창구나 상담사를 찾아가서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셔야 합니다. 혼자 인터넷 보고 대충 판단하면 안 돼요. 특히 경과 규정이라고 해서 이번 대책 시행 전에 대출을 신청했거나 매매 계약을 맺은 경우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존에 집이 하나 있으신 분은 6개월 내 처분 기한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둘째, 기존 대출이더라도 금액을 늘리면 새 규제 대상이 됩니다. 셋째, 실거주 목적 대출은 반드시 전입 의무가 있고, 넷째,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규정은 결국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무리한 투자는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자녀가 집을 사려는 시점에서 반드시 이런 사항들을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고요. 필요하다면 은행에 직접 상담받도록 권유해 주세요. 여태까지 왜 이런 대출 규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나도 영향을 받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함께 살펴봤죠. 이번엔 그 흐름을 이어서 실제로 대출을 준비하고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절차와 준비물들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요즘 어르신들께서도 자녀나 손주분들의 집 장만을 돕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님 이름으로 대출받자,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하자 이런 요청도 많이들 받으셨을 텐데요. 그럴 때는 무턱대고 진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대출을 준비할 때는 3단계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1단계는 서류 준비, 2단계는 가심사 상담, 3단계는 정식 신청과 실행 이렇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니 해도 서류 준비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고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면 대출 심사 자체가 지연될 수 있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신분증이에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요즘은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긴 한데 어르신들께는 실물 신분증이 가장 편하시겠죠. 여기에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수고요. 특히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함께 진행할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소득 증빙입니다. 직장인 자녀분들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해요. 이건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출력할 수 있고 세무서에서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은행에서는 재직 확인도 철저히 봅니다.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가 꼭 필요하죠. 그리고 대출 받을 집과 관련된 서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그리고 아직 입주 전인 아파트라면 분양계약서, 건축물 대장 등도 필요하죠. 잔금 날짜가 가까우면 법무사를 통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 명사 실확인서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해요. 어르신들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한참 찾게 되시니까 미리미리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이제 두 번째 단계, 가심사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뭐냐면 정식으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내가 이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할까? 를 미리 알아보는 과정이에요.
요즘은 은행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긴 한데 어르신들께는 직접 지점에 가셔서 창구 직원과 상담받는 걸 더 추천드려요. 사람 눈 마주보고 이야기하면 확실히 덜 헷갈리니까요. 가심사 때는 단순히 얼마 빌려주세요가 아니라 소득, 자산, 가족 상황, 주택 가격, 대출 목적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략적으로 얼마까지 가능한지,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얼마를 매달 갚아야 하는지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문제 소지가 발견되면 그걸 미리 조정해서 정식 심사에서 탈락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정식 신청과 대출 실행이에요. 가심사 후 가능하다고 나오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정식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심사 기간이 보통 2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주택 잔금일이 다가오기 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셔야 해요. 심사에 통과하면 지정된 잔금일에 맞춰 대출금이 실행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 과정은 법무사가 도와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부동산 중개사, 법무사, 은행 담당자와 일정 조율을 잘 해두셔야 당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요즘은 디지털 등기도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등기소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아직은 시니어분들께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믿을 만한 법무사를 꼭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해요. 혹시 나는 너무 어렵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꼭 주거복지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그리고 각 은행의 시니어 금융상담실을 이용해 보세요. 특히 요즘은 어르신 전용 금융상담 창구도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혼자 못하겠어요 하시면 전화 한 통이면 도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출 절차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서류 준비는 미리미리. 신분증, 소득증빙, 가족관계, 주택 관련 서류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둘째, 가심사 상담은 꼭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정확히 상황 설명을 해보세요. 모바일도 가능하지만 대면 상담이 더 확실합니다. 셋째, 심사 기간은 여유롭게 잡고 법무사와 일정 조율도 철저히 해주세요. 잔금일은 절대 늦추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늦어도 2주 전에는 정리해 두셔야 마음 편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지만 실제로 자녀분들 집 장만하실 때 딱 마주치게 되는 일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르신들께 더 밀접한 생활 금융 정보와 함께 모바일 뱅킹 사용법, 예금자 보호제도, 그리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까지 알차게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돈 있는 채널 백이수 팀장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